그 강남 같은 경우 폭이 더 깊어서 한 40, 50% 그렇게 많이 또는 빠진다고요? 예, 한 40% 전후 예, 하락해야 2014년 수준의 바닥 가격에 도달하게 된다. 이게 이제 서울 강남구 도곡 렉스를 2006년 말 2007년 초에 고점을 찍고 네. 이게 이제 실거래가 거래가 된 걸 제가 이제 점으로 표시한 게 본 아, 거거든요. 계속 내려갔네요, 진짜. 그래서 이때 한 15억까지 갔던 게 한 2013년 가면은 한 10억짜리도 있고 뭐 11억 이런 10억대에서 거래가 돼요. 많은 분들이 강남 불패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강남 불패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앞서서 이 가계부채 문제를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대한민국의 가계부채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네.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부채가 되게 많다. 네. 뭐 부채로 사실 살아가는 나라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한국과의 좀 부채적인 그런 부채의 특성이 뭐가 다른 건지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좋을 것 이제 같아요. 아까 미국발 금융위기는 없을 가능성, 그러니까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이거예요.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에 사실 진원지였잖아요. 근데 그때 진원지가 됐을 때의 근본 이유는, 서프라임 론이라고 하는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우리로 치면, 네. 예, 비우량 대출이 이제 늘어났고, 그걸 이제 각종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 이제 편입해서 도대체 그게 그리고 그게 또 파생상품에 또 파생상품을 만들어서 도대체 이제 어디에 얼마만큼의 연쇄적으로 이게 이 부실 채권이 문제가 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그 전 세계적으로 그 파생 금융상품을 팔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발 금융위기가 이제 전 세계로 이제 전염이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충격이 컸던 건데, 사실 이제 비우량 담보대출이 많다라는 거는 뭐, 풀어서 말하면, 그러니까 신용도가 안 되는 사람이, 소득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무리하게 막 이제 집값 오른다고 하니까 빚내서 집을 산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금리가 어떤 이유로든 올라가면, 실제로 올라갔죠. 2004년부터 미연준이 계속 주택 시장이 너무 과열이니까 조금씩 이제 스몰 스텝을 계속 밟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느 단계에 가니까 이제 못 버티고 이제 뭐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막 그게 이제 급매물로 나오고 그래 주택 가격 떨어지고 그와 연동돼 있던 뭐 모기지 대출 이런 것들이 부실해지고 이런 이제 사태 연쇄 반응이 일어난 거죠. 자, 근데 미국이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교훈을 얻어서 이른바 서브프라임 론 비중을 굉장히 줄였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가계 부채액 그은 늘어났어요. 2008년 금융위기 정점에 비해서 한 뭐 대략 한 15% 정도 늘어났는데 이게 이제 미국 경제가 그 사이에 훨씬 더 크게 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GDP 대비 규모로는 네. 오히려 미국의 경우에는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마이너스 10.8%포인트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때 GDP 대비 미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있었는데 그거보다 17.8%나 더 비중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절대적인 규모는 조금 늘어났고 그 십몇 년 동안 그 초저금리 상황, 그 유동성 과잉 상황에서도 조금 늘어났는데 그쳤고 그런데 그 사이에 미국 경제는 엄청나게 커졌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GDP 대비로 하면은 상대적으로는 오히려 이제 가계부채 다이어트를 열심히 한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보시면 중국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증가폭이 컸고 그 다음에 한국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위 15개 경제 강국 GDP 규모로 세계 15대 경제 강국의 이제 이 비율을 제가 비교를 해본 건데 해보면 한국이 두 번째로 높습니다. 근데 보통 이게 중국처럼 그 경제 성장률이 빠른 나라는 사실 가계부채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좀 빠를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성장이 빠른 나라에서는 빚을 많이 내서 투자도 하고 막 이렇게 뭘 하기도 하잖아요. 네네. 물론 이제 중국도 이게 뭐 부채 문제가 사실 여러모로 심각하긴 한데 이런 걸 감안한다 그러면 사실은
웬만큼 성숙한 경제 단계에 있는 나라 중에서는 한국만큼 이렇게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이렇게 큰 폭으로 늘어난 나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미국은 결론적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오히려 큰 폭으로 줄였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2008년에 문제가 됐던 서브프라임론 비중을 대폭 줄였다. 그래서 주택 가격은 빠지겠지만 그것은 그 자체로 그냥 뭐 일정하게 뭐 충격이 뭐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이게 이제 그 금융 시스템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특히 이제 도트 프랭크 법안이라고 해서 이제 이른바 그 서브프라임론 사태 때 이게 뭐 이른바 이제 상업은행이 뭐 투자은행 비슷하게 그렇게 움직이면서 막 이제 부실 이제 비우량 대출 이런 쪽에 이제 이 관련한 파생상품 투자를 엄청 많이 했던 그런 걸 다 잘라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위험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같은 상황은 미국에서는 드물 텐데 문제는 한국이 가계부채를 너무 늘려놨다는 겁니다. 제가 이게 뭐 사실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부동산 관련해서 맨날 뭐 급준다, 뭐 폭락한다고 뭐 뜨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뭐 제 주장을 단순화해서 그렇게 뭐 이해하신다면 저는 좀 억울한 감이 있지만 뭐 그렇게 보신다고 하면 뭐 제가 어떻게 그 인식 자체를 단번에 바꿀 수는 없는데 제가 계속 걱정하고 경고했던 것은 이런 가계부채 증가폭이 크다라는 거예요. 이게 보시면 이게 특히나 제가 이제 걱정하는 게 뭐냐면 그 한국은 여기 한번 보시죠. 이걸 먼저 보여드리는 게 좋겠네요. 그 많은 분들이 특히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른다. 부동산 불패 신화에 젖어 있는 분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가 한국은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뭐 계속 올랐다. 그리고 지금도 주택 공급이 부족하니 앞으로 뭐 일시적인 경제적인 어떤 뭐 불안한 상황, 충격 상황을 벗어나면 장기적으로는 주택 가격이 또 오를 거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맞아요.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경제 사이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초저금리와 그 과잉 유동성이 결합된 그 사이클이 지속될 때는 그 힘에 의해서 사실은 그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 오른 게 아니지만 그래도 그 뭐 어떤 논리를 갖다 대도 다 오르는 것처럼 보이죠. 왜? 다 사람들 수요는 무한해 보이니까요. 다 뭐 그냥 뭐 초저금리 상황에서 빚내서 뭐 어디든지 쉽게 돈 빌려서 뭐 투자하기 좋은 시기니까 소득이 안 되는 사람도 빚을 내서 집을 사고 뭐 주식 투자하고 다 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느껴지는데 이게 이제 경제 사이클이 바뀌고 이제는 그 긴축에 일정하게 들어가는 시점에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건데 이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한국까지 가계부채를 늘려놓은 나라가 이제 그런 타격을 제일 크게 입는다는 거죠.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늘 금융위기에 가장 항상 그 공통점은 뭐냐 하면 이게 부채가 너무 늘어나 있는 상황.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어떤 식으로든 자산 투기와 연결됐을 때 그때 금융위기가 온 빈도가 가장 높았죠. 그거는 뭐 예를 들면 뭐 그 광기, 패닉, 버블, 뭐 붕괴의 역사, 뭐 이런 뭐 그런 책에도 나오고요. 뭐 다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근데 지금 이제 한국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2015년, 16년에 보시면 제가 이거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건 뭐냐 하면 이게 2014년까지 보시면 그 연평균 가계부채 증가액이 대략 한 60조 원 전후에 그칩니다. 사실 이것도 적게 늘어난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계속 늘어났으니까. 근데 이른바 이제 박근혜 정부 후반기 때 그 최경환 전 부총리 시절에 이른바 빚내서 집 사라 정책을 본격화하죠. 그러면서 가계부채 1차 폭증이 옵니다. 이때 한번 보시면 2015년에 뭐 두 해에 걸쳐서 뭐 118조, 140조 가까운 가계부채가 폭증을 해버리는데 그 이전 10년 동안의 평균치보다 한 해에 2배씩 늘어나 버려요.
그러면서 이게 이때 집값이 뛰기 시작했죠. 그렇죠. 이때 최경환 전 부총리가 뭐 이른바 주택 대출 규제 뭐 풀고 각종 대출 규제 LTV, DTI 그때 풀기 시작했고 네. 그 다음에 한국은행 압박해서 그 금리를 이제 낮추기 시작하죠. 몇 차례에 걸쳐서. 네. 그리고 또 뭐 이른바 분양시장 규제, 아파트 청약 규제,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규제를 이제 풉니다. 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집값이 올라갔던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뭐 2017년부터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그래도 가계부채를 조금씩 이제 증가폭을 조금씩 떨어뜨려 갔어요. 네. 그런데 코로나 시기에, 예, 이른바 코로나 시기에 경제 충격을 완화한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가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걸 잘 오해를 하시던데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지지 성향이 강하신 분들이 좀 그런 말씀 하시는데 아니, 문재인 정부가 계속 집 사지 말라 했지 않냐. 그리고 뭐, 그 다음에 뭐 각종 대출 규제 다 했는데 그래도 뭐 코로나 때문에 유동성이 너무 넘쳐나서 그랬던 거지. 뭐, 맞아요.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는 맞는데 문제는 사실 내용을 잘 뜯어보면요. 네. 2018년 9.13 대책까지 다주택 규제는 사실 많이 틀어막았어요. 네. 근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굉장히 그 문제가 된 핵심 문제는 뭐냐 하면 핀셋 규제거든요. 핀셋 규제를 일관했어요, 사실은. 아. 그러니까 그 핀셋 규제는 뭐냐 하면 말은 좋게 그냥 뭐 집값이 많이 튀어오른 데만 딱 꼬집어서 이렇게 뭐 타겟에서 뭐 규제를 묶는다 그러는데 아니, 이게 부동산 시장은 그렇게 지역으로 가둘 수 있지만 네. 부동산 시장을 그 휘젓고 다니는 그런 투기 자금 또는 이게 각종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그 하는 그 투자성 자금들이 지역을 가리나요. 요 지역을 막으면 요 지역에 가죠, 당연히. 풍선 효과처럼 이제.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풍선 효과가 계속 남발이 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 핀셋 효과라고 하지만 저는 그걸 찔끔 규제라고 늘 표현했거든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부동산 시장의 내성을 유도하는 듯한 정책으로 느껴졌어요. 아.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러다가 2018년에 이제 그 하반기에 서울 집값이 막 급등하니까 그때 이제 겁나서 9.13 대책을 부랴부랴 내놨죠. 그리고 그 시기에 이제 미국 연준이 금리 좀 미뤄뒀던 금리를 조금 이제 빠르게 상대적으로 좀 빠르게 올려가면서 네. 2018년 한 뭐 10월 정도부터 해서 2019년 한 6월 정도까지는 집값이 그나마 조금씩 이제 둔화됐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시기 오면서 문재인 정부가 뭘 해버렸냐 하면 물론 그 전부터도 사실 이제 이게 집값이 또 떨어진다고 하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일관되게 정책을 밀고 가야 되는데 사실 크게 조정받지도 않았는데 이제 그때 뭐 안심전환 대출 해준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뭐 빚내서 집 산 사람들 금리 낮춰주는 정책? 아. 뭐 이런 걸 해버렸고 그때 이제 각종 그 경제 관료팀들 이렇게 교체되면서 이제 특히 코로나 시기 오면서 했던 것이 뭐냐면 이제 이른바 무주택자들, 청년층들, 신혼부부들 이 사람들 대상으로는 대출 한도도 늘려주고 금리도 낮춰주고 그 다음에 각종 대출 규제도 LTV 같은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느슨하게 적용해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연끌적 투자가 일어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20, 30대 뭐 연끌적들 욕하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물론 그렇게 뭐 이게 막 부동산 강풍이 불 때 막 무리하게 빚내서 집 사는 사람들의 그 선택 저는 그게 뭐 분명히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걸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뭐 그냥 개인의 책임이다. 근데 그걸 계속 가능하게 했던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주택 규제는 막았는데 한편으로는 규제 측면에서도 다주택 규제를 막으면서 이쪽으로 무주택자들, 젊은 층들 쪽으로는 오히려 이쪽으로 막 주택 수요가 몰려가게, 예, 그래서 대출 수요가 몰려가게 오히려 풀어줘 버린 거거든요, 빗장을. 그러니까 이게 연끌적 투기가 이제 막 극성을 부리면서 이렇게 부채 폭증을 해버린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집값이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폭증을 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이걸 이제 저는 1차, 2차 부채 폭증 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차 부채 폭증 기간 2015, 16년에 보시면 한국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예, 많이 늘렸고 네. 그 다음에 코로나 시기에는 압도적으로 한국이 예, 가계부채 비율 증가폭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에 각국이 가계부채가 상대적으로 늘어난 건 맞아요. 네. 근데 한국 정부는 예, 이거 대출 관리에 실패한 겁니다. 아. 예. 거기다가 좀 추가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이 문제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박근혜 정부 때부터 사실은 전세자금 대출을 많이 풀기 시작했거든요. 네. 전세자금 대출은 이거예요. 사실은 모든 이런 대출 규제 완화나 이런 것들은 다 그냥 명분을 만들죠.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때 무주택자들, 신혼부부들한테 이렇게 막 대출해 준 것도 사실은 실수요자. 아니, 신혼부부든 무주택자든 소득 여력이 안 되고 자금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 무리하게 빚내서 투자하게 하면 그게 실수요라고 볼 수 있나요? 저는 그거 실수요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정부가 그걸, 다주택자가 아니면, 그리고 신혼부부이기만 하면, 또는 젊은 사람이기만 하면, 마치 실수요인 것처럼.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이 다 굉장히 투기성이 강한 투자를 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영끌 투자라는 것 자체가, 말 자체가 그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또 한편으로 뒷받침해줬던 것, 특히 부동산 가격을 계속 올렸고, 이게 한편으로는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갭투기를 불러일으킨 배경이 이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겁니다. 전세자금 대출도, 이제 무주택 서민들이 전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힘들 테니 우리가 대출 많이 해줘서, 예, 니네들 전세자금 감당할 수 있게 해줄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빌려준 거란 말이에요. 네네. 이것도 서민 주거 지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요. 명분은. 네네.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우리가 전세 시장에서 전세 가격이 오르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물건이 100개 있는 시장에서 자금 공급이 처음에 기준 시점에 예를 들어서 물건이 100개 있고 공급되는 금액이 100억이 있다고 그러면 물건 한 개당 1억이 되겠죠. 그런데 이게 공급되는 자금이 2배로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물건 한 개당 2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물가가 오르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고, 또 한편 자산 시장에도 가격이 오르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건데, 전세 자금 대출을 해준다는 것은 그만큼 전세 시장에다가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전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죠. 쉽게 말해서, 자, 집주인이, 나 이거 전세가를 원래 이거 4억이었는데, 이거 한 6억으로 올려받아야겠어. 근데 원래는 이게 올려줄 돈이 없으면서 다른 데를 찾아봐야 되는 사람이, 뭐 저리로 정부가 전세 자금 대출을 막 빌려줘. 그러니까 그 6억을 맞춰주는 겁니다. 그럼 사실은 그게 집주인이 불려도, 가격을 올려 불러도, 그게 이제 실제로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요가 형성이 안 되는데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니까 그게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요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요. 전세가가 올라가니 갭투기 하기 너무 좋죠. 그렇죠. 매정갭이라는 게 붙어버리니까.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진 거고요.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보시면 제가 이제 특히 걱정하는 건 뭐냐면 특히나 코로나 시기에 너무 서울을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거 좀 키워서 보여드릴게요. 이건 이제 제가 한국은행 자료하고 국토교통부 자료하고 한국은행이 이제 주택담보대출 자료를 이렇게 좀 해서 제가 이제 계산한 자료인데요. 네. 주택거래 한 건이 일어날 때마다 여기 보시면 2014년이라든지 주택 가격이 안정돼 있었을 때 또는 빠지고 있었을 때는 아예 이게 줄어들었고요. 근데 2020년, 21년 이럴 때 코로나 시기에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2014년 이렇게 가격이 안정돼 있었을 때에 비해서 거의
적게는 3배, 많게는 건당 5배 이상의 그런 대출이 일어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위험한 주택 매수를 진행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늘 보면 부동산 거품의 끝물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죠, 사실은. 그래서 사실 이제 그게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히 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잖아요. 네. 책에서도 이제 주택 시장이 5단계를 거치면서 하락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뭐 그냥 편의상 5단계로 나눈 거고요. 네. 그 5단계라고 할 때 이게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5단계가 뭐 서로 그 좀 뚜렷하게 나타나는 어떤 그 현상들 그걸 중심으로 제가 5단계를 구분하긴 하지만 이 5단계가 전혀 별개로 딱딱 시기적으로 완전히 구분되어 있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네. 중첩돼서 나타나기도 하고 뭐 지금 같으면 1단계와 2단계가 좀 중첩돼서 나타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한 어떤 사전 배경이 되는 걸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설명부터 조금 드리고 알겠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제가 답을 드릴 텐데 네. 이걸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뭐냐 하면 1986년부터 2022년까지 그 전국과 서울의 아파트 명목 가격을 나타낸 겁니다.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그 집값의 흐름이죠. 명목 가격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그냥 우리가 흔히 시중에서 이거 새우깡 얼마야 하는 가격, 그 가격을 이야기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새우깡이 100원이었는데 지금 1,000원 한다. 그 명목 가격으로는 10배가 오른 거지만 새우깡의 상대 가격, 다른 소비자 물가가 오른 거에 비해서 저 새우깡이 진짜 10배가 올랐냐?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명목 가격은 그냥 우리가 액면 가격, 지금 우리가 어릴 때 500원이었던 게 지금 5,000원인 거, 그 가격의 변화를 나타낸 건데, 보시면 당연히 다른 물가와 마찬가지로 집값도 계속 오릅니다.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소비자 물가에 비해서도 집값은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올라요. 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대체로 이제 집값은 가파르게 올랐다가 좀 조정받았다가 또 크게 올랐다가 좀 조정받았다가 또 오르고. 네. 그래서 이제 이른바 부동산 재테크 관점에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집은 사두면 좀 떨어질 때도 있지만 언젠가 다시 오른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리가 쌀 때는 무조건 빚내서 집 사놔라. 그런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네. 특히 코로나 시기에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았고. 근데 그게 이렇게 이제 명목 가격으로만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실질 가격으로 보면 좀 달라요. 실질 가격이라는 건 뭐냐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만큼, 그러니까 다른 물가가 오른 거에 비해서 상대적인 가격을 네. 나타내는 건데요. 여기를 보시면 이때는 좀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올랐다 내렸다 하는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사이클이 비교적 좀 뚜렷하게 나타나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주택 시장의 사이클을 보기에는 실질 가격으로 좀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실질 가격으로 이렇게 제가 한번 나타나 봤는데요. 이제 보시면 우리는 80년대 후반에 올림픽 전후로 해서 경기 워낙 좋아서 올랐다가 또 외환위기 때까지는 실질 가격 기준으로는 거의 반토막이 나버려요. 물론 이제 한 2006년 말 정도 가면은 충분히 조정받고 이제 오를 수 있었는데 외환위기 오면서 이제 이 바닥을 뚫고 지하까지 가버린 거죠. 그러다가 외환위기 이후에 이 지역별로 좀 다르긴 합니다만 한강 이남 지역, 즉 네. 서울 강남을 포함해서 한강 이남 지역 국민은행 가격지수로는 그렇게밖에 표시가 안 돼요. 그래서 이쪽 기준을 보면 대략 한 2007년 초 이때 고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금융위기 오면서 살짝 꺼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듯 했다가 또 꺼져서 그러니까 실질 가격 기준으로 한 2014년까지 하락 또는 바닥 구간까지 도달해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잠깐 조정받고 다시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이걸 실질 가격 기준으로 보면 그리고 그 하락 기간을 보면 짧지가 않아요. 잠깐이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이게
예를 들면 이때 뭐 외환위기 때 잠깐 뭐 주저앉았다가 금방 올라왔다 또는 뭐 2008년 금융위기 왔을 때도 뭐 요 구간만 보자면 잠깐 뭐 내려갔다가 올라왔다 또 뭐 여기는 이제 거의 표시가 안 되지만 네. 뭐 코로나 시기 초반에도 잠깐 꺼졌다가 올라왔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뭐 그 조금 지나면은 V자 반등을 늘 할 것처럼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실질 가격 기준으로 보면 사이클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거고요. 네. 그 하락 사이클도 보통 한 6, 7년 정도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그 이번 상승 사이클은 그 상승 기간도 상대적으로 좀 길었고 그 상승의 봉우리도 높았죠. 네. 우리가 이제 주식 격언에도 봉우리가 높으면 골이 깊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주택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상승했다가 지금 그 경제 사이클, 유동성 사이클의 변곡점에서 이제 하락 사이클이 저는 이제 들어가는 구간이라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게 보자면 뭐 기존에도 이 지금보다 부동산 가격이 높지 않았을 때 가계부채를 우리가 이만큼 쌓아놓지 않았을 때도 사실은 절대 아까 제가 그 상대적인 GDP 대비 비율만 말씀드렸는데 그 가계부채 규모가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우리가 너무 많다고 그랬는데 그때에 비해서 거의 한 2.3배 이상 증가했거든요. 네. 가계부채만. 네.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그만큼 늘어났고 또 우리가 집값의 그 바닥 구간이었던 때에 비해서 또 집값도 거의 뭐 한 2.5배, 서울 같은 경우는 2.5배 가까이 이렇게 예, 올라 있는 상황. 이런 걸 감안하면 사실은 그 지난 이런 하락 사이클,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하락 사이클보다 기간도 더 길 가능성도 있고 그 하락폭도 더 깊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있다고 보죠. 근데 그냥 뭐 제 생각에는 좀 보수적으로 봐서 그냥 비슷하다라고 보자는 거죠. 그러면 대략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 향후 5, 6년간 하락하는 사이클, 하락해서 바닥까지 도달하는데 한 5, 6년 걸리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 낙폭이 뭐 이거는 이론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꼭 된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실질 가격 기준으로 하면 대략 한 뭐 서울 기준으로 그 강남 같은 경우 폭이 더 깊어서 한 45, 50% 그렇게 또는 말씀하신다고요? 예, 한 40% 전후 예, 하락해야 2014년 수준의 바닥 가격에 도달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설명을 할 수가 있죠. 물론 이제 현실에 전개되는 건 좀 다를 수가 있고요. 강남도 예의 없다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게 보는 이유는 제가 이걸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또 흔히 강남 불패, 그 전에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 부동산 그 거품이 끝물일 때는 네. 이제 보통 제가 이제 이 마지막 불꽃 현상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네. 마지막 불꽃 현상이 뭐냐면 이겁니다, 이게. 막 그 주택 시장이 그 계속 들썩들썩 하다가 노무현 정부 때 나타난 거거든요. 네. 노무현 정부 후반에 이제 그때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닷컴 버블 붕괴하고 이후에 이제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넘칠 때여서 계속 이제 집값이 상승할 여건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던 상황인데 이게 이제 계속 들썩들썩 하다가 2006년 하반기 때 네. 서울에서 이제 폭발을 해버리죠. 이게 이제 마지막 불꽃을 태우면서 2006년 말 2007년 초에 고점을 찍고 그때도 똑같이 지금처럼 거래량이 확 소멸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무리하게 빚내서 집 샀던 사람들이 급매물을 내놓으면서 이제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자, 그리고 근데 이제 이게 여기 보시면 그 사실은 지난 사이클 때는 상대적으로 주택 버블이 저는 좀 약했다고 상대적으로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작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때는 서울 중심에 이게 마지막 불꽃 현상이 일어났고 그만큼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가열이 됐었는데 네. 이번에는 마지막 불꽃이 저는 사실은 여기로 끝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 대출 규제, 유동성 관리만 제대로 했었으면 네네.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만약 없었더라면 이때 어느 정도 이렇게 조정돼서 이렇게 가격 거품을 뺐으면 사실 저는
비교적 그래도 연착륙의 가능성이 좀 높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그걸 하지 못하고 이 코로나 시기에 유동성 관리에 실패하면서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한 마지막 불꽃 현상이 생겨나 버린 거거든요. 이 말은 그냥 그 주택 가격이 너무나 이제 전국적으로 폭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비교해서 보여드린 게 서울 지난 상승 사이클 끝 무렵의 마지막 불꽃은 서울만 보여드리는데 이건 제가 전국으로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그만큼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마지막 불꽃 현상이 일어났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마지막 불꽃이었을 수 있었어요. 사실 유동성 관리만 그 이후로 잘했었더라면. 네.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때 이제 돼버렸다는 거. 이게 이제 지금 제가 굉장히 가계부채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는 또 부동산 시장을 위태롭게 보는 이유인 거고요. 강남은 불패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약간 좀 바이블 같아요, 바이블. 그러니까 이게 상승기 때는요. 네. 뭔가 신화들이 다 만들어집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강남은 학군도 좋다, 교통도 좋다, 뭐 각종 생활 문화 인프라도 좋다. 뭐 대체로 맞는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람마다 이제 그 느끼는 효용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근데 강남이 그래서 당연히 뭐 절대적인 주택 가격 수준에서는 여전히 다른 지역보다 더 높을 거다. 그건 맞아요. 네. 근데 지금의 너무 가파르게 올라 있는 강남 집값도 계속 조정을 안 받고 계속 버틸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거는 사실은 이게 특히 젊은 분들은 과거에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실 텐데 강남 불패 이야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주택 시장 상승 사이클 때 2005년, 2006년 이럴 때도 똑같이 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됐나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게 이제 서울 강남구 도곡 렉스를 2006년 말 2007년 초에 고점을 찍고 네. 이게 이제 실거래가 거래가 된 걸 제가 이제 점으로 표시한 거거든요. 계속 내려갔네요, 진짜. 그래서 이때 한 15억까지 갔던 게 한 2013년 가면은 한 10억짜리도 있고 뭐 11억 이런 10억대에서 거래가 돼요. 예.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거의 한 6, 7년간 떨어지고 조정을 받은 거죠. 이런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많은 분들이 강남불패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강남불패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오를 때는 강남불패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이게 또 하나의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증거라기보다 간접적인 어떤 근거가 될 수 있을 텐데 네. 여기를 보시면 자 보세요. 이게 2018년에 9.13 대책을 내놨잖아요. 네. 2018년에 9.13 대책을 내놓고 그 다음에 그때 그 이후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얼마나 지역별로 얼마나 줄었냐, 구별로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이걸 딱 보여드리는데 동작구, 그 다음에 강남구, 양천구, 영등포구, 마포구, 서초구, 강동구, 승동구, 송파구 이들 지역이 뭔가요? 강남이랑 인접 이른바 강남 지역들하고 그 다음에 뭐 마용성이라고 그래서 네. 이른바 그 2018년 그 집값 폭등할 때 그 폭등의 진원지들이었잖아요. 그 폭등할 때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는데 또 어떻게 되냐? 거래량이 제일 많이 줄어드는데도 이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9.13 대책 이후에 그 다음에 12주간 변동률을 한번 봤어요. 어디가 많이 떨어졌나요? 강남구가 강남, 송파, 서초, 양천, 마포, 용산, 마용성, 그 다음에 강남 3구. 그가 제일 많이 떨어졌어요, 이때도. 그러니까 이게 강남 불패는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많이 오른 지역일수록 많이 빠진다라는 이야기가 통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당장은 지금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날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에 본격적으로 좀 답을 드릴게요. 아까 그 5단계로 이렇게 뭐 떨어진다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5단계냐. 이 5단계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까 한 5, 6년간의 최소 5, 6년, 4, 5년에서 5, 6년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1단계는 부동산 스태그플레이션 구간. 그 부동산 스태그플레이션은 기본적으로는 집값은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거래가 확 위축되는 상황. 이게 1단계고요. 2단계는 제가 볼 때는 이번 경우에는 버블 핵심 지역보다는 오히려 그 코로나 시기에 연끌적 투기가 집중됐던 지역, 갭 투기가 극성을 부렸던 지역, 이런 지역들 중심으로 먼저 집값이 빠질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지금 그런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죠. 네. 그리고 3단계가 이제 그러면 그 이른바 버블 핵심 지역, 강남 포함해서 분당이라든지 이런 지역들까지 서울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마용성 지역 등등을 포함해서 물론 지역별로 약간의 편차는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런 지역들까지 이제 빠지는 단계. 그러면 이제 주택 가격이 한 차례 더 하락하는 단계. 그 다음에 4단계가 가면 그게 이제 주택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제 이 가라앉으면서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후행적으로 경매 물건이 막 이제 넘쳐나고 지금도 나오지만 한 2, 3년, 3, 4년 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은행의 부실 채권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고 연체율이 높아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 뭐 은행 연체율이 안 높고 뭐 그래서 뭐 이런 걸 가지고 주택시장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넌센스예요. 뭐냐면 연체율 늘어나고 이런 거는 다 후행 지표거든요. 그럼요. 경매 늘어난 것도 다 후행 지표고요. 또 이제 2단계 가면 하우스 푸어 뭐 그다음에 이른바 깡통 전세로 인한 각종 문제 지금도 나오고 있지만 이게 이제 2, 3년, 3, 4년 지나면 그때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이럴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되게 높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제가 이제 지금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것은 뭐 저를 그냥 뭐 단순히 폭락론자로 알고 있거나 뭐 맨날 뭐 집값 가지고 겁준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이라도 조금 이제는 정신 차리고 보자. 그동안은 워낙 유동성이 넘쳐나서 막 뭐 빌린 돈으로 돈잔치 할 때는 흥청망청 썼지만 지금은 그게 지금 간단한 상황이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걸 지금 닥쳐 있는 상황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저는 뭐 부동산 유튜브들 이제 뭐 제가 늘 평소에 보진 않지만 특히 책을 쓰기 위해서는 그리고 뭐 간간히 이제 그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는지 이런 걸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공급이 부족해서 뭐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뭐 이게 좀 경제 상황만 안정되면 금방 또 집값은 올라갈 거야. 뭐부터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명목 가격 중심으로 이렇게 보면 계속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뭐 힘들더라도 좀 버티면 그래서 또 시간 지나면 어차피 집은 자 있게 되고 그래서 저축한다는 기분으로 그냥 막 허리띠 졸라매고 뭐 계속 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그냥 되게 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지금 국면에서 되게 위험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제가 이제 근데 요 말씀은 좀 드리고 싶은 게요. 그리고 아까 4단계까지 참 말씀드리다가 하나 빠뜨렸는데 5단계는 뭐냐면 이거는 제가 이제 조금 이건 정말 약간 최악의 시나리오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어쨌거나 드리는 설명이니까 뭐 이런 상황이 현실 안 되면 좋은데 이제 이렇게 지금 집값이 너무 오르고 과도한 가계부채 때문에 이제 짓눌리는 흐름이 이제 몇 년 지속되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지금 뒤늦게 윤석열 정부가 주택 공급 늘린다고 하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공급 부족 때문에 집값 올랐다고 하니까 뭐 3기 신도시 막 정책 내놓고 이러잖아요. 근데 보통 그런 주택 개발 정책이 이게 한 7, 8년 걸리거든요. 그러면 실제로는 한 4단계 정도 지나고 나서 앞으로 한 4, 5년 정도 지난 후부터 지금 시점에서 그때부터 공급이 막 되기 시작한다고요. 근데 그때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주택 가격이 막 주택 시장이 찬바람 휘잉휘잉 부는 시기인데 그때 공급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고 더구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주택 수요 연령대 인구 우리로는 주택 매수 연령대 주력 매수 연령대가 30대 전반 죄송합니다 30대 후반 40대 전반 50대 전반인데 그 세대의 가구 수가 지금 보시면은 향후에 보세요.
계속 줄어드는 걸로 나오죠. 이 구간이. 네. 예, 지금 우리가 주택 가격 하락을 제가 예상하는 이 기간에. 그러면 사실은 이제 가구 수가, 주택 매수를 해줄 수 있는 가구 수가 줄어드는 시기하고 또 맞물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주택 수요 연령대 인구는 줄고, 인구가 아니라 가구, 인구로 이야기하면 또 가구는 늘어난다고 자꾸 설명하는 분들이 계셔서. 가구 수 자체가 줄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공급은 또 늘어나는 시기와 맞닥뜨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주택시장 침체가 더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이제 뭐 경기주택도시공사 지금 이사로 있지만, 이제 이런 가능성에 대비해서 공급 정책을 좀 조절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사실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요것만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주택 공급 부족 때문에 집값이 뛰었다, 이렇게 이제 좀 이해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게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보세요. 집값이 하락하던 시기 2014년까지 하락했죠. 네. 그런데 이때 공급 물량보다 빚내서 집 사라 정책 시행하고 나서부터가 수도권의 주택 착공 실적,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 착공 실적, 준공 실적 다 더 많아요. 그러네요, 진짜.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건설업체들이, 아니, 주택시장 호황기 때 아파트 분양하지. 지금도 당장 드러나잖아요. 주택 거래 어려부터니까 지금 그 건설업체들이 막 그 코로나 시기 때 막 호황이니까 준비해놨던 그 분양 물량 막 쏟아져 나오는데 지금 통째로 미분양 물량 나온다 막 이러잖아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사실은 거꾸로 돼 있는 거예요. 이걸 보세요. 만약 주택 공급 부족론 관점에서 이 데이터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이 명백한 데이터를. 설명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집값이 한참 오를 때 주택 공급은 상대적으로 집값 침체기 때보다 더 늘어났었어요. 전국이 그래프가 아니에요. 서울하고 수도권 그래프예요. 착공 기준이든 준공, 즉 입주 기준이든. 네. 이건 뭘 말하냐 하면 그냥 사실은 그 인과관계가 거꾸로 되어 있는 겁니다. 뭐냐면 주택시장 침체기 때는 건설업체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분양을 해도 분양이 안 되니까 착공도 줄어들고 준공도 줄어드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택시장 빚내서 집 사라 정책 시작하면서 주택시장이 좋으니까 공급이 오히려 늘어났죠. 그러니까 이걸 저는 너무 황당한 게 제가 공급이 집값에 영향을 전혀 안 미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적어도 이게 집값이 오른 그 가장 큰 배경은 과잉 유동성, 초저금리에 기초했고 이걸 제대로 각 정부들이 기본적인 여건 자체가 집값이 상당히 오를 수밖에 없는 여건이긴 했으나, 네. 이 유동성 관리를 실패하면서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규제 정책들을 적절하게 잘 관리하지 못하면서 이게 이제 결국은 투자 또는 투기성 가수요들을 이렇게 불러일으킨 측면이 되게 강하다고 보는 거고요. 공급이 부족해서 올랐다? 이건 설명이 안 돼요. 더구나 이걸 한번 보세요. 자, 이건 조금 제가 지우고, 여기를 보시면, 우리가 공급의 가부족을 이야기할 때는, 예를 들어서, 사람 머리 숫자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급이 늘어나도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죠? 가격이 오르죠, 이제. 가격이 오르는데, 그거는 여전히 공급 부족이잖아요. 공급이 그렇죠. 절대적으로 늘어나도 상대적으로 공급 부족이잖아요. 근데 거꾸로, 수요가 줄어드는데 공급이 늘어나면 이건 공급 과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이건 제가 수도권 주택 수급 추이를 나타낸 건데요. 수도권의 인구가 늘어나는 인구 증가수 대비해서 아파트 입주 물량을 따져봤습니다. 상대적으로 예전보다 인구 증가 폭에 비해서 주택시장 침체기 때는 인구 증가 폭에 비해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적었어요. 네네. 이때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공급 부족이었죠. 굳이 따지자면. 근데 오히려 집값이 오르던 시기에는 인구가 증가하는 폭에 비해서 아파트 입주 물량이 훨씬 많았다고요. 이런 때 어떻게 공급 부족이에요, 이게. 근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 무슨
보통 근데 사람들이 자꾸 공급 부족이라고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아, 강남에 공급이 부족해서 강남 집값이 비싸다. 또는 뭐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는 공급이 부족하다. 또 사람들이 뭐 새로운 그 신세대의 감각에 맞는 그런 뭐 새로운 뭐 아파트가 부족하다. 온갖 핑계를 갖다 대죠. 근데 버블계는 온갖 그런 핑계를 갖다 대면서 그렇게 논리를 만드는 거예요. 언제는 뭐 그렇게 따지면 아닌가요? 근데 조셉 슌페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이게 경제학에서 이야기할 때는 want하고 demand, effective demand를 구분해야 되는데요. 네네. 우리가 수요라고 할 땐 demand잖아요. 근데 want는 뭐냐면 우리가 갈구하지만 부족한 거거든요. 결핍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want를 demand로 착각하면, 예, 이거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도 가장 왕성한 수요 대국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썼습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아니, 가장 가난한 사람도 포르쉐 타고 싶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포르쉐까지는 아니어도 벤츠, BMW 정도는 자기도 타고 싶죠. 맞아요. 네. 예. 근데 자기 소득으로는 티코를 비하한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네. 티코밖에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want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유효수요가 되기 위해서는 이른바 willing to pay라고 해서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 뿐만 아니라 able to pay. 예. 지불할 능력까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구매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는 구매력이 자기 소득이나 뭐 이런 게 없어도 은행 빚을 빌려와서 흔히 말해서 남의 돈을 빌려와서 그걸 충족해 줄 수가 있었죠. 이른바 그래서 이제 빚내서 집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금리 올라가고 하니까 누가 그럽니까, 지금. 진짜 소득이 있는 사람 아니면 못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에는 want도 은행 빚을 빌려와서 실제로 디맨드가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는 그 흐름이 끊겨버려요. 그러면 이제는 이게 지금 엄청나게 높아져 있는 강남에 뭐 30억, 40억이 여산의 아파트를 사줄 수 있는 수요가 남아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절대적인 인구 주체도 줄어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둔화되고 있는데, 네네. 거기에 대해서 집값은 너무 올라있고, 그러면, 근데, 이제,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줄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갑자기 확 바뀌어버린 그렇죠.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 이게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 집값을 계속 받쳐줄 수 있느냐?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식 투자는 매크로 흐름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는데, 주택 시장은 이런 매크로 흐름과 그 다음에 경제의 어떤 수급 흐름,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데, 이때 수급이라는 것은 단순히 공급이 늘었다, 줄었다, 이런 측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종합적으로, 예, 인구라든지 또는 그 다음에 부족한 자금력을 뒷받침해 줬던 저금리라든지 뭐 유동성 과잉 상황 이런 것들이 지속될 수 있느냐 이걸 이제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 그걸 인식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